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사업입니다. 12척의 잠수함을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독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나토 동맹국이라는 믿음, 그리고 오랜 잠수함 제조 역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독일이 아닌 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본 것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CTV 뉴스 국방 전문 기자 제임스 톰슨입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한국이 어떻게 독일을 제쳤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비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CTV 뉴스에서 22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예요. 지난 이틀간 제가 목격한 장면들은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경기도 성남의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에 있습니다.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캐나다 기업 대표단 30여 명이 이곳에서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확인하고 있어요. 퓨어 장관은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율운항 선박 개발 현황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 저는 3개월 전만 해도 이 취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독일 킬의 티센크루프 조선소를 취재했을 때 저는 노트북에 이미 기사 초안을 작성해 두었거든요. 제목은 캐나다, 독일 잠수함 선택 유력이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조달 프로젝트입니다.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는 지난해 8월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로 좁혀졌죠.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 언론은 독일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폭스바겐은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7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죠. 독일 정부는 이를 앞세워 우리는 이미 거대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수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나토 동맹국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잠수함 공동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캐나다가 합류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마크 카니 총리도 지난해 8월 독일을 방문해 TKMS 조선소를 둘러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독일 현지에서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독일 212급 잠수함의 실물을 봤다. 기술력이 인상적이다. 캐나다 대표단의 표정을 보니 사실상 결정된 것 같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저는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조선소에 서 있었습니다. 퓨어 장관 일행이 용접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조립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장형 실험에 승함했습니다.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인 장형 실험은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이 잠수함은 한화가 캐나다에 제안한 바로 그 기종이에요. 보안 규정상 내부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내부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퓨어 장관은 승함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내부 기술력이 놀랍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 전 독일에서 느꼈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게가 실리는 느낌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이틀간 퓨어 장관 일행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잠수함 수주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건 전략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한국은 독일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캐나다 정부 대표단과 함께 독일 킬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킬 항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독일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조선소는 유럽 최대 규모였습니다. 독일 해군이 운용 중인 212급 잠수함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솔직히 압도당했어요. 매우 인상적이며 실용적이다. 대표단 내부에서 이런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독일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독일 마이너스 노르웨이 잠수함 클럽 가입 가능성 커져. 캐나다 현지 매체들도 같은 논조였죠. 저 역시 그 흐름에 동의했습니다. 독일의 제안은 단순히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인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첫째, 이미 진행 중인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투자. 둘째, 수소 산업과 우주 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 셋째, 밴쿠버의 유지보수 시설 구축. 넷째, 현지 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한 방산 인재 양성. 올리버 브루크하르트 TKMS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부품 공급망을 넘어 희토류, 광업, 인공지능, 자동차 배터리 생산까지 아우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노르웨이, 독일 기업들과 논의 중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했던 건 나토 카드였습니다. 독일 측은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자 파이브 아이즈 정보 동맹의 일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어요.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잠수함을 다수 공급하며 축적한 운용 레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 독일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운용한 나토 회원국은 아직 없습니다.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명백히 유리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술력, 동맹관계, 경제적 기여 모든 면에서 독일이 앞서 있다. 한국이 역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 동료 기자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에 알고마스틸의 최고 경영자 라자트 마르와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알고마스틸은 온타리오주 수세인트 마리에 위치한 캐나다의 주요 철강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죠. 2025년 2월부터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마스틸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에 수출해 왔는데 50% 관세가 붙으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알고마스틸은 환경 규제에 맞춰 석탄을 쓰는 고로 방식을 버리고 전기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공정은 좋지만 필요한 인력이 훨씬 적어졌죠. 이 때문에 숙련 노동자 수백 명이 일터를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수세인트 마리는 전통적인 산업 도시예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표심은 다음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배터리 공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으니 캐나다 정부는 독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공장 일자리와 철강 산업 일자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로에서 평생 일해온 숙련 노동자가 갑자기 배터리 공장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원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해답이었죠. 독일은 미래 산업을 제시했지만 캐나다에게는 현재의 위기가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 급한 곳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말 뉴스 한 줄이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 캐나다 알고마스틸과 전략적 투자 MOU 체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단순한 절충교역 제한 정도로 생각했어요. 방산 수출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하나오션은 잠수함 계약이 성사되면 알고마스틸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해 고강도 특수강 생산을 위한 구조용 빔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현지 잠수함 건조 및 유지보수 시설에 알고마스틸의 강제를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봤어? 한국이 알고마스틸 카드를 꺼내들었어. 동료가 대답했죠. 제임스, 그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던 거야. 카니 총리가 한국 갔을 때 말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흐름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지난해 10월 30일 마크 카니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거제의 하나오션 조선소를 찾았어요. 당시 저는 캐나다에 있었고 이 방문을 단순한 외교 일정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그날 카니 총리 일행에는 특별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자트 마르와 알고마스틸 CEO였어요. 지난 12월 독일 방문 때는 빠졌던 그 사람이었죠. 카니 총리와 알고마스틸 대표는 함께 장영실함에 승함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해군에 제안한 바로 그 잠수함이었어요. 이미 성능이 입증되고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었죠. 카니 총리는 잠수함에 오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오션은 카니 총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철강 산업을 살리겠다고요. 독일이 제시한 미래가 아니라 캐나다가 당장 필요로 하는 현재의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뒤늦게 그때의 현지 보도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한 캐나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미래 산업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정치적, 지역적으로 가려운 곳을 정확히 찍어 긁어주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은 분명 거대한 투자예요. 하지만 그것은 온타리오주 남부의 세인트 토머스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알고마스틸이 있는 수세인트 마리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배터리 공장 일자리는 철강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알고마스틸 공장 바로 그곳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캐나다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를 이해했다. 카니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지난 12월에 작성했던 기사 초안을 다시 봤습니다. 캐나다, 독일 잠수함 선택 유력. 이제 그 제목이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은 나토 동맹과 첨단 기술, 미래 산업을 내세웠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캐나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은 수세인트 마리의 철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 2월 퓨어 장관의 한국 방문을 직접 취재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026년 2월 2일 아침 저는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앞에서 퓨어 장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캐나다 정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타리오 조선소, 어빙 조선소, 데이비 시스펜 등 캐나다 주요 조선소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독일 킬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용접 로봇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잠수함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로봇이 완벽하게 용접하고 있었죠.
하나오션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로봇 기술을 활용해 조립 라인에서 연간 45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타리오주의 조선소들이 목표로 하는 건조 속도입니다. 캐나다 조선소 관계자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곳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최첨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수준이에요. 이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캐나다로 도입할 수 있다면 캐나다 조선업 분야가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독일 조선소도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의 자동화 수준은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다. 조선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장형 실함으로 향했습니다.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시운전을 마치고 곧 실전 배치될 함정이었죠.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와 이두의 국방부 차관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보안 규정 때문에 카메라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저는 내부 구조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독일 212급 잠수함은 2500톤급이었습니다. 반면 장형 실함은 3600톤급이죠. 크기 차이가 명확했어요. 더 큰 크기는 더 많은 무장과 더 긴 작전 지속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퓨어 장관이 함내를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오션 관계자가 답했어요. 공기 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3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7000해리입니다. 퓨어 장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2주에서 3주 정도 잠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 잠수함은 크기가 더 큰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직 발사대였습니다. 이 잠수함은 잠수 한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독일 212급에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승함을 마친 퓨어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내부 기술력이 놀랍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퓨어 장관에게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의 산업협력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미 캐나다 기업 10여 곳 이상과 MOU를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철강, 인공지능, 우주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이었죠. 알고마스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캐나다의 전체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잠수함 그 이상이다. 이것은 양국 간 산업 파트너십의 시작이다. 다음 날 일정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3일 아침 우리는 창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3사업장이 목적지였어요. 퓨어 장관과 캐나다 기업 대표단 30여 명이 함께였죠. 사업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생산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독일 조선소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나토 6개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실전 배치하고 있죠. 나토 카드는 독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이미 나토 회원국들의 검증된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우리는 야외 시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문을 겨누고 있었고 레드백 보병 전투차와 K21 장갑차가 기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이 정확한 사격 자세를 취했고 레드백이 험지를 거침없이 돌파했어요. 천무는 다연장 발사 능력을 과시했죠.
그 위력과 정확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퓨어 장관과 대표단은 직접 장비에 탑승해 성능을 체험했습니다. K9의 포탑에 올라가고 레드백의 내부를 살펴봤어요. 퓨어 장관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날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K9 천무 레드백을 연계한 화력 기동 통합 솔루션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한화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 역량을 바탕으로 캐나다 군 현대화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요. 독일이 잠수함만 제안했다면 한국은 해군과 육군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육군 현대화 사업도 추진 중이에요. 2030년까지 250대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도입할 계획이었죠.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기댈 수 없다고 여기는 캐나다는 육군을 재창설하듯이 급히 보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거기에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잠수함으로 해군을 현대화하고 동시에 K9과 레드백으로 육군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캐나다 국방 전체의 재편이었습니다. 퓨어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화의 현대화된 생산 시설과 높은 기술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고 놀랍습니다. 이번 방문이 향후 양국의 방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 전 독일에서 들었던 그 확신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었죠. 저는 동행한 캐나다 국방 분석가에게 물었습니다. 독일도 좋은 제안을 했는데 한국의 제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그가 답했어요. 제임스, 독일은 잠수함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의 국방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HD 현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2월 4일 저는 경기도 성남의 HD 현대 글로벌 R&D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퓨어 장관 일행과 필립 라포툰 주한 캐나다 대사도 함께였어요.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문이었죠. 센터 로비에 들어서자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상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HD 현대 관계자가 우리를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운항 선박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AI가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최적의 속도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제 선박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 사전에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퓨어 장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 조선소가 전통과 신뢰를 강조했다면 한국 조선소는 혁신과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용렬 HD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정부와 장기간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세계 1위 조선 분야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성능과 납기, 산업 기반 강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납기.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현재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1998년 영국에서 도입한 노후 함정들이었죠.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TKMS는 선도함만 독일에서 제작하고
나머지 11척은 캐나다 현지에서 기술 이전과 함께 건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건조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12척 모두 한국에서 제작해 완제품으로 납품하되 현지의 운용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물량을 나눠 건조하면 캐나다가 요구하는 일정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죠. 앵거스 탑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카니 총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캐나다는 잠수함 건조 역량이 없기에 두 잠수함 모두 캐나다에서 건조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캐나다 해군은 빠르고 확실한 전력 증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죠. HD 현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캐나다 대표단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임스, 독일 조선소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 본 자동화 생산 라인, 장형실함의 압도적인 성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육상무기 패키지, HD 현대의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마스틸에 대한 투자 약속.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을 함께 만들어가며 국방 전체를 현대화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제시한 것이 동맹과 기술이었다면 한국이 제시한 것은 파트너십과 실행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사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 독일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승기잡나. 오늘 아침 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습니다. 퓨어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어요. 이틀간의 한국 기업 방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만남을 갖는 자리였죠. 안규백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과 운용 경험을 축적했으며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 군수 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 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수명 주기 지원. 저는 이 단어를 노트에 밑줄 쳤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30년, 40년 동안 함께 운용하고 유지보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퓨어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산업 역량과 체계적인 후속 군수 지원 능력, 그리고 산업 협력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단순한 우방을 넘어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3개월 전 독일에서는 나토 동맹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의 취재를 돌아보며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독일은 역사와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212급 잠수함은 검증된 설계였고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죠. 한국은 혁신과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로봇 자동화 생산, AI 기술, 빠른 납기. 한국은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독일은 미래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배터리, 수소, 우주 산업. 독일은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죠. 한국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고 마스틸의 일자리, 철강 산업의 위기. 한국은 지금 당장 아픈 곳을 치료하겠다고 말했어요. 독일은 잠수함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12척의 잠수함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독일은 이것은 거대한 잠수함 프로젝트라고 말했죠. 한국은 종합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잠수함, 육상무기, 철강 투자, 어뢰 공장,
기술 협력. 한국은 이것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동행한 캐나다 국방 분석가 켄 헨슨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쪽이 우위입니까? 그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제임스, 기술적으로는 둘 다 훌륭합니다. 독일의 212급은 오랜 검증을 거쳤고 한국의 장보 고-3는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가 캐나다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캐나다가 원한 것은 단순히 좋은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캐나다가 원한 것은 트럼프 관세로 타격받은 산업을 살리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국방 전체를 현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독일은 훌륭한 잠수함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캐나다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지난 3개월간의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12월 독일에서 작성한 확신에 찬 메모들, 1월 알고마스틸 뉴스를 보고 적은 의문들, 그리고 지난 이틀간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움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를요. 오늘은 2026년 2월 5일입니다. 퓨어 장관 일행은 오늘 오후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그와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장관님, 이번 한국 방문의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퓨어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역량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고 무엇보다 캐나다와의 협력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독일도 방문하셨는데 양국의 차이가 있다면?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가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승자와는 수십 년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므로 결국 누가 캐나다에 가장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제적 기회.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퓨어 장관은 지난 이틀간 한국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자동차 제조국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방산을 넘어 더 큰 경제 협력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캐나다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지만 현지 공장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잠수함 계약의 반대급부로 자동차 공장 유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는 한국이 어떻게 독일을 제치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승기를 잡았는지 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고통받는 알고마스틸에 2억 7,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육군 현대화를 위한 K9과 레드백을 제안하며 30년간의 전 수명주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이 나토 동맹과 미래 산업을 제시했다면 한국은 현재의 위기 해결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3월 2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경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선택해야죠. 빠른 배송, 뛰어난 성능,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실전 투입되어 있고 수직 발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이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다.
저는 22년간 국방 분야를 취재하며 많은 무기 수출 경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명확하게 전략의 차이를 본 적은 없었어요. 독일은 훌륭한 제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원한 것은 바로 그런 파트너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멀어져 갑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21세기 방산 수출의 새로운 모습이구나.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독일을 제친 숨겨진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독일이 미래를 약속했다면 한국은 현재를 해결했습니다. 독일이 제품을 팔려고 했다면 한국은 파트너가 되려고 했죠. 트럼프 관세로 무너지는 알고마 스틸,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캐나다 정부, 빠르게 현대화해야 하는 국방. 한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했습니다. 2억 7,500만 달러의 철강 투자, 육군 현대화 무기 패키지, 30년간의 전 수명주기 지원, 그리고 자동차 산업 협력 가능성까지.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몇 달 뒤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런 전략이 앞으로 다른 방산 수출 경쟁에서도 통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